한양에서 300리 떨어진 경상도 모고을. 관아 앞마당에는 500여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지요. 그들의 입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순이 할멈. 장터에서 가장 인심 좋기로 소문난 그 주마. 할머니가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소식에 고을의 모든 백성들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비웃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요. 한 필의 흑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관아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말 위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의 옷차림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깊고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천길 낭떠러지를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말이 관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비단으로 감싼 막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쨍그랑. 비단이 풀어지며 그 안에서 빛나는 물건이 드러났습니다. 은빛 마패. 그것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팔도를 순찰하는 암행어사만이 가질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백성들의 숨소리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관아의 대문이 천천히 열렸고 탐관오리 민영진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흙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사내가 낮고 차분하지만 관아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두하라, 민영진. 민영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사내는 천천히 민영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고하게 옥에 가둔 복순이 할멈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민영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금 15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날이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따뜻한 할머니의 손길. 그리고 노잣돈 단양.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은 15년 전 칼바람이 몰아치던 한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년 전 경상도 모 고을. 그곳에 이름하여 석윤이라 불리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였으나 그의 삶에는 가난이라는 두 글자만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지요. 석윤의 집은 초가삼간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한 칸짜리 움집에 불과했습니다. 지붕은 이형을 얹었으나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들었고 벽은 흙으로 발랐으나 바람이 불면 틈새로 찬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겨울이면 방 안의 물동이에 얼음이 얼 정도였지요. 아버지 석진사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던 선비였습니다. 한때는 작은 고을의 수령까지 지냈으나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녹봉을 털어 백성들을 도왔지요. 그 결과 벼슬에서 물러났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책, 여권과 쥐꼬리만 한논 한 뱀이뿐이었습니다. 석진사는 아들에게 늘 이르길 돈보다 귀한 것은 명예이고
명예보다 귀한 것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석윤이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연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에는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지요. 어머니와 석윤은 그날부터 풀뿌리를 캐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석윤은 낮에는 남의 밭을 일구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쟁기를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볕이 등을 내리쬐어 피부가 익어 터졌고,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땅을 파느라 손가락이 동상에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은 고작 다푼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농사철에만 일이 있었고, 농한기에는 그마저도 없었지요. 석유는 눈이 내리는 겨울날에도 산으로 들어가 나무찜을 져다 팔아야 했습니다. 등에는 지게의 멍에 자국이 깊이 패였고, 발바닥에는 못이 박힌 듯한 굳은 살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밤이 되면 반드시 책을 펼쳤습니다. 낮에 아무리 힘들어도 밤만큼은 아버지가 남긴 책을 읽었지요. 촛불을 살 돈이 없어서 소나무 소립을 태워 그 불빛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지만 석유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길 그만 책을 덮고 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과거를 보러 갈 돈도 없지 않느냐고 했지요. 하지만 석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가 담겨 있었지요. 석유는 아버지께서 평생 이루지 못하신 꿈을 자신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가난이 무엇이냐고 뜻만 있다면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석유는 3년을 버텼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을 달달 외웠고 역사서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종이가 귀에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며 연습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터지고 다시 굳은 살이 앉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등에는 땀띠가 돋아나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발바닥은 갈라져 걸을 때마다 피가 스며들었지요. 하지만 석유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양에서 치러질 대과 일정이 공고된 것이었습니다. 시험은 2달 후 한양 성균관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지요. 석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한 달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냥의 노잣돈이 필요했지요. 석유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옷까지, 어머니의 낡은 비녀, 그리고 집에 남은 쌀 한 말까지. 모두 합쳐봤자 겨우 다푼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과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다푼으로 한양까지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석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장원급제의 소식을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는 꿈을 향해 가다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출발하는 날 아침,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석유는 누더기 같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낡은 책 한 권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석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석유는 어머니께 3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뒤를 돌아보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으니까요. 첫날은 무난했습니다. 석유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서 해가 진 후에야 쉬었지요. 주머니 속에 다푼으로 보리떡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저녁에 먹고 하나는 다음 날 아침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이틀째도 비슷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사흘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떡 2개가 이미 다 떨어진 것입니다.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배는 고프기 시작했지요. 석유는 길가의 풀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참았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씹기도 했습니다. 입 천장이 까지도록 질겼지만 그것이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석윤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몸은 기운이 다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눈앞이 아찔했지요. 그래도 석유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째 되는 날, 하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겨울의 눈보라였습니다. 칼바람이 온몸을 찢었고 눈발은 앞을 가렸습니다. 석유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온몸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어느 고을의 장터까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지요. 석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장터 귀퉁이 처마 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장터에는 석윤 혼자만 남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석윤의 머릿속에는 이대로 죽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석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경쯤 되었을까요? 석윤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놀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의 목소리였지요. 눈보라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며 젊은 사람이 얼어 죽으면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석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석윤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다행이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은 붙어 있다며 얼른 데리고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석윤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힘겹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석윤의 몸무게가 고스란히 할머니에게 실렸습니다.
할머니의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석윤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금방 따뜻한 곳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요. 할머니는 석윤을 끌다시피 해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까지는 100보 정도의 거리였지만 할머니에게는 1000리 길처럼 느껴졌지요.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할머니의 옷은 눈에 젖어 무거워졌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주막 문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문을 밀었습니다. 끼.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석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혔지요. 할머니는 중얼거리듯 이불을 덮어야 한다고, 얼른 녹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이불을 가져와 석윤을 덮었습니다. 두터운 솜이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로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부글부글 물이 끓기 시작했지요. 할머니는 된장을 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물을 썰어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 한 모를 넣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석윤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천장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몸에는 두터운 이불이 덮여 있었고 방 안은 화로의 열기로 가득했지요. 석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는구나. 일단 이것부터 먹거라. 할머니가 석윤에게 국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 사발도 함께 내밀었지요. 석윤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석윤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된장국밥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고명이 올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된장을 풀고 무와 파를 넣고 두부 몇 조각을 띄운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석윤에게는 그 어떤 산해진 미보다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의 단맛, 파의 알싸한 맛, 된장의 구수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석윤은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천천히 그리고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밥알 하나, 무 한 조각도 남김없이 먹었지요. 그릇을 다 비우자 할머니가 막걸리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석윤은 사발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텁텁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막걸리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몸 전체의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윤의 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고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석윤이 국밥을 다 먹는 것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받아들며 이제 좀 나아졌냐고 물었습니다. 석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할머니께서 아니셨다면 자신은 장터 한 구석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감사는 무슨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굶주리고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지요. 석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석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보다 석윤이 어디를 가다가 이 꼴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석윤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는 것.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중이었다는 것. 하지만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까지. 할머니는 석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양까지 가려면 아직 보름은 더 걸어야 할 텐데. 라고 말이지요. 할머니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할머니가 보자기를 석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석윤이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은자 단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윤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할머니께서는 이미 자신에게 국밥 한 그릇과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찌 이런 큰 돈까지 받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기운을 차려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란다. 이 돈으로 한양까지 무사히 가거라. 그리고 꼭 합격해서 훌륭한 관리가 되렴. 석윤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이마를 박으며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출세하여 할머니께 보답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석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약속은 하지 말라고. 그냥 자신의 길을 충실히 가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석윤은 할머니의 주막에서 잤습니다. 두터운 이불 속에서 따뜻한 방 안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지요. 하지만 석윤의 꿈속에서는 할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따뜻한 미소, 그리고 손에 쥐어준 단량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석윤의 가슴 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똥이 트기 전 석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벌써 가려느냐고.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시험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주먹밥 2개를 싸왔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주먹밥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길에서 먹으라고. 그리고 부디 조심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석윤은 주먹밥을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석윤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눈은 이미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석유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막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석유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량이 들어 있었고 품에는 따뜻한 주먹밥이 안겨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석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할머니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유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량이 들어 있었고 품에는 주먹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감사와 빚진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석유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국 한 대접.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났으니 몸에 힘이 생겼습니다. 걸음걸이도 빨라졌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석유는 한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고갯길이었지만 석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저 멀리 한양의 성곽이 보였습니다. 석윤의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드디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양. 그곳은 석윤이 평생 꿈꿔왔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곳. 과거 시험이 열리는 곳. 그리고 출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석윤은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마침내 한양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성문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석축으로 쌓아올린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성문은 수십 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지요. 석유는 천천히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성문을 지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석윤이 살던 시골 마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넓은 대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양반들은 가마를 타고 지나갔고 상인들은 짐을 지고 바삐 움직였습니다. 기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걸어갔고 승려들은 염주를 들고 지나갔지요. 길 양옆에는 크고 작은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비단을 파는 가게, 도자기를 파는 가게, 약재를 파는 가게, 책을 파는 가게.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석유는 넋을 잃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윤에게는 구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사흘 후로 다가왔으니까요. 석윤은 서둘러 성균관으로 향했습니다. 성균관은 한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수백 그루의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었지요. 성균관 앞에는 이미 수천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책을 들고 있었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지요. 석윤도 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선비들은 일제히 성균관 대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석윤도 그 줄에 섰지요. 수천 명의 선비들. 그들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그것은 모든 선비들의 꿈이었습니다. 장원에 급제하면 임금을 직접 아련할 수 있었고
높은 벼슬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가문을 빛낼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비들이 하나둘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지요. 시험장은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 수천 개의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책상 위에는 종이와 붓, 먹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석유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땀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손을 떨고 있었지요. 종이 울렸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리가 시험 문제를 낭독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서오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논어의 한 구절을 해석하고 그것이 현재의 정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하라는 것이었지요. 석유는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루에 고였습니다. 석유는 붓끝을 먹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글자가 종이에 새겨졌습니다. 정갈한 해서체였습니다. 석윤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또 한 글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글자가 이어졌습니다. 석윤은 3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논어의 구절을 해석했고 맹자의 말을 인용했으며 주자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선의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요.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석윤의 손에서 땀이 흘렀지만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정신을 집중해서 글을 썼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석윤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석윤은 종이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논리도 정연했고 문장도 유려했지요. 두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를 짓는 문제였습니다. 주제는 충효였습니다. 충과 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칠언절구로 표현하라는 것이었지요. 석유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 단양의 노잣돈, 그리고 따뜻한 손길. 석윤의 붓이 움직였습니다. 부모 은혜 하늘보다 높고 임금 은덕, 바다보다 깊으니 한 끼 은혜도 잊지 못하거늘 어찌 충효 다하지 않으리. 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석유는 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시에 녹아들어간 것이었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석유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답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다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문제가 끝났습니다.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험이 끝난 것입니다. 관리들이 답안지를 거두어 갔습니다. 석유는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은 떨렸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선비들이 하나둘씩 시험장을 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만만한 얼굴이었고 어떤 이는 좌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지요. 석윤도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석윤은 가슴속으로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이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발표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수천 명의 선비들이 성균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초조한 얼굴로 방을 기다렸지요. 서균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의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 하나가 큰 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방에는 합격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관리가 방을 벽에 붙였습니다. 선비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모두가 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서균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균이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이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서균. 서균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만을 의미했습니다. 장원급제.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상도에서 온 서균이라는 선비가 장원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장원이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선비들이 서균을 축하했습니다. 어떤 이는 서균의 등을 두드렸고 어떤 이는 서균의 손을 잡았지요. 하지만 서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할머니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따뜻한 미소, 그리고 국밥 한 그릇. 서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계신 남쪽을 향해 3번 절을 올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숙연해졌지요. 장원급제. 그것은 서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사건이었습니다. 장원급제 이후 서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금이 서균을 직접 불렀습니다. 대전 안으로 들어간 서균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은 서균을 흡족한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경의 답안을 보았노라고 실로 30년 만에 보는 뛰어난 글재주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충효에 관한 시가 일품이었는데 무엇에서 영감을 얻었느냐고 물었지요. 서균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주막 할머니, 국밥 한 그릇과 단량의 노잣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렸지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연 은혜를 아는 자로다. 경을 정육품 사헌부 감찰로 임명하노라고 했습니다. 서균은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균의 관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는 험난했습니다. 사헌부 감찰은 비록 정육품이라는 낮은 품계였지만 그 책임은 막중했습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주된 임무였지요. 서균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사헌부에 도착해서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고발 문서를 직접 읽었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한 백성이 사헌부에 찾아왔습니다. 늙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서균은 농부를 앉히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유한 양반이 농부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문서를 만들어 관아에 제출했고 지방 수령은 그 양반과 친분이 있어 농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서균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양반의 집을 방문해서 문서를 확인했고 증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농부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석유는 그 양반을 사헌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양반은 처음에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윤이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자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결국 그 양반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석유는 그에게 곤장 30대와 벌금을 부과했고 빼앗은 땅을 농부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농부는 석윤에게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석윤은 농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관리라면 마땅히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석유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양반이든 상놈이든 석유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감찰이 정말 청렴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게다가 실력도 뛰어나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장원급제는 괜히 한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석윤의 명성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석윤은 정오품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사간원의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정원은 임금에게 직접 간언을 올릴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석윤은 그 직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잘못된 정책이 논의되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때로는 임금의 비위를 거스르기도 했지만 석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석윤이 간언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 정책은 백성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것이니 재고하시라고 했습니다. 석윤의 간언은 언제나 정곡을 찔렀습니다. 임금도 차츰 석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3년이 지났습니다. 석윤은 다시 승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종사품 군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방의 한 고을을 다스리게 된 것이지요. 석윤이 부임한 고을은 가난했습니다. 몇 년째 가뭄이 들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임 수령이 탐욕스러워서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했지요. 석윤은 부임하자마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창고를 열어 곡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굶주린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곡식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새로 온 사또께서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신다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지요. 석윤은 마을의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석윤이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지요. 어른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석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석윤은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수령이 직접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감격했고 자발적으로 공사에 참여했지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저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고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석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석유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듯이 자신도 이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고 말이지요. 석유는 3년 동안 그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수지가 더 만들어졌고 농사가 잘 되었으며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석윤이 고을을 떠나는 날, 백성들이 모두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들이 길 양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지요.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삿도 가지 말라고. 삿도 같은 수령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유는 말 위에서 백성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을을 떠났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석유는 계속 승진했습니다. 정사품, 종산품을 거쳐 마침내 정산품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헌부의 지비가 되었지요. 석윤의 나이는 이제 37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조선 팔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석윤을 청렴결백한 석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석집이라고도 했고, 공정무사한 석집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석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석윤은 대전으로 들어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경은 12년 동안 한결같이 청렴하게 관직을 수행했노라고. 짐이 경을 믿으니 경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고자 하노라고 했습니다. 석윤이 고개를 숙이며 명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곁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내관이 붉은 비단으로 감싼 물건 하나를 가져왔지요. 비단이 풀어지자 그 안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마패가 드러났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경을 암행어사로 임명하노라고 했습니다. 석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암행어사. 그것은 임금의 눈과 귀가 되어 팔도를 돌며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막중한 직책이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신, 명을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석윤은 마패를 받아 높이 받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윤은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석윤은 조선 팔도를 돌며 수많은 탐관오리를 처벌했습니다. 그의 암행은 철저했고 그의 판단은 공정했으며 그의 처벌은 엄격했습니다. 어삿도가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탐관오리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석윤의 가슴 한편에는 늘 빚진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15년 전 눈보라 치던 날 자신을 구해준 그 할머니. 국밥 한 그릇과 단량의 노잣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그 할머니. 석윤은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뵙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석윤은 그 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의 임무는 바빴고 쉽게 시간을 낼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석윤은 경상도 모 고을로 암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을은 바로 15년 전 석윤이 쓰러졌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석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석윤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할머니를 찾아뵙겠다고 말이지요. 석윤은 평민 차림으로 변장하고 그 고을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그 고을. 석윤의 기억 속에 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활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거리는 썰렁했지요. 석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5년 전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활기찬 고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지요. 석유는 주막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주모가 반갑지 않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주모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느냐고 말이지요.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달라고 했습니다. 석윤이 자리에 앉자 주모가 막걸리를 가져왔습니다. 석윤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윤이 물었습니다. 이 고을이 예전에는 제법 활기찬 곳이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썰렁하오? 주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모가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너무 포악하시다고 했습니다. 석윤이 물었습니다. 포악하다니 어떻게 말이냐고 했습니다. 주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모가 설명했습니다. 민진사라는 자가 이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그는 탐욕스럽기 짝이 없어서 세금을 마구 거두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옥에 가둔다고. 지난해에만 20명이 곤장을 맞아 죽었고 올해도 이미 10명이 넘게 죽었다고 했습니다. 석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그런 악독한 자가 있다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진사는 마음에 드는 백성의 땅이 있으면 거짓 증거를 만들어 빼앗는다고. 그리고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제 고을의 좋은 땅은 모두 민진사의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석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탐관오리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석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도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주모가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주막을 하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60이 넘으셨고 인심이 좋기로 소문났던 분인데 혹시 아는지 물었습니다. 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주모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복순이 할멈을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석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복순이 할머니라고 그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주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주모가 말했습니다. 그 할멈은 지금 관아의 옥에 갇혀 계신다고 했습니다. 석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귀에서는 위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할머니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15년 동안 그 주막을 운영해 왔다고 했습니다. 인심이 좋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기도 했고, 지나가는 선비들에게는 노잣돈을 쥐어주기도 했다고. 고을 사람들 모두가 할머니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민진사가 할머니의 주막 자리를 탐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장터의 중심에 있어서 장사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다고. 민진사는 할머니에게 주막을 팔라고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 주막은 할머니의 평생 터전이었다고.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일군 곳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민진사는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세금을 더 거두고 트집을 잡았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민진사는 극악무도한 계략을 꾸몄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할머니가 영모를 꾀했다는 터무니없는 증언을 하게 했다고. 증거는 조작되었다고. 할머니의 주막에서 역적들이 모여 영모를 논의했다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혐의였지만 민진사는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다고. 고을 사람들이 할머니의 무고함을 외쳤지만 민진사는 오히려 그들까지 잡아들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1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할머니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주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석윤의 온몸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석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석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시오? 주모가 대답했습니다. 관아의 옥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석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석윤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석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 뒤편에 옥사가 있었습니다. 석윤은 조용히 옥사로 다가갔습니다. 문지기가 졸고 있는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갔지요. 옥사 안은 어둡고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석윤은 한 칸 한 칸 확인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되어버린 머리,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 하지만 석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복순이 할머니였습니다. 석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석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시냐고 말이지요.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저 석윤입니다. 15년 전 장터에서 쓰러져 있던 선비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내가. 그때 그 젊은 선비?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옥문에 매달렸습니다. 석윤도 옥문을 붙잡았지요. 두 사람의 손이 옥문 사이로 맞닿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내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할멈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석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찌하여 이곳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진사의 탐욕, 거짓 증언, 그리고 억울한 투옥까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할멈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거라고. 억울하지만 이것이 할멈의 팔자인가 보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석윤이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할머니,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반드시 할머니를 구하고 그 악당을 처벌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진사는 권력이 막강하다고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석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감싼 물건이었지요. 비단을 풀자 은빛 마패가 희미한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할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암행어사의 마패냐고 물었습니다.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 자신은 지금 암행어사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반드시 할머니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라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윤은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옥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석윤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듯이 이제 자신이 할머니를 살리겠다고 말이지요. 석윤은 주막으로 돌아가 밤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백성들을 만나 증언을 들었고 민진사의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일했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관아 앞마당에는 500여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복순이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관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군사들이 창을 들고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진사는 관아 안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복순이 할머니를 처형하고 그 주막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백성들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삿도 할멈을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무고한 백성을 죽이시면 하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진사는 귀를 막았습니다. 민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고, 역적을 감싸는 자들도 모두 역적이라고. 누가 한마디라도 더 떠들면 모두 잡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민진사의 목소리가 관아 밖까지 들렸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다닥, 따다닥.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필의 흑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관아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말 위에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내였지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말이 관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말해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비단으로 감싼 막대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사내가 비단을 풀었습니다. 은빛 마패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암행어사의 증표였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어사또라고, 어사또께서 오셨다고, 할멈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관아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진사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민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윤이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출두하라, 민영진.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관아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민진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민진사가 떨며 말했습니다. 석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석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민진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석윤이 천천히 민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윤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고하게 옥에 가둔 복순이 할멈을 아느냐고 말이지요. 민진사가 대답했습니다. 안다고 했습니다. 석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할멈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느냐고 말이지요. 민진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모를. 석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석윤은 품속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목을 낱낱이 기록한 증거들이라고. 밤새도록 백성들을 만나 증언을 받았고, 너의 창고를 뒤져 장부를 찾아냈으며, 너의 부하들을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석윤은 문서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첫째, 너는 3년 동안 세금을 10배나 더 거두어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장부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너는 백성들의 땅 50마지기를 거짓 문서로 빼앗았다고. 증인이 10명이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너는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곤장을 쳐서 죽였다고. 지난 3년 동안 30명이 넘는 백성들이 너의 손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넷째, 너는 복순이 할멈의 주막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영모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했습니다. 석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진사의 죄목은 20가지가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백성들은 분노했고 민진사는 더욱 작아졌지요. 마침내 석윤이 마지막 문서를 덮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은 죄의 전부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으니까요. 그는 땅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진사가 애원했습니다. 어사또 살려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너에게 죽어간 30명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려달라 애원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너는 그들을 살려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진사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석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복순이 할멈도 무고하다고 외쳤을 것이라고. 하지만 너는 그 말을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진사는 땅에 머리를 박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석윤이 군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장 복순이 할멈을 옥에서 풀어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사들이 황급히 옥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를 부축하여 나왔지요. 할머니는 1년 동안의 옥살이로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지요.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할멈이라고, 할멈이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윤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석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석윤은 할머니를 한쪽에 앉게 한 후 다시 민 진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석윤이 선고했습니다. 민영진, 너는 수령으로서 백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지만 너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백성을 괴롭혔다고.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했습니다. 석윤이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석윤이 선고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선고하노라고. 민영진은 즉시 파직되며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준다고. 그리고 너는 천리 박유배지로 보내져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옳다고, 그 악당을 벌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군사들이 민 진사를 끌어갔습니다. 민 진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끌려가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석윤은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고통받으셨다고.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은 끝났다고. 새로운 수령이 부임할 때까지 자신이 이 고을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민 진사가 빼앗은 땅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거둔 세금도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석윤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15년 전 할머니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석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할멈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할머니, 국밥 한 그릇이 자신의 목숨을 살렸고 단량의 노잣돈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석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윤은 한 달 동안 그 고을에 머물며 민 진사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빼앗긴 땅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억울하게 투옥된 백성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민 진사가 횡령한 세금도 백성들에게 돌려졌지요. 고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복순이 할머니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1년 동안의 옥살이로 많이 수척해졌지만 석윤이 정성껏 돌보아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석윤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주막을 열어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었지요. 석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신이 할머니를 한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석윤아, 할멈은 이곳이 좋다고. 이곳이 할멈의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여기서는 너무 힘드시지 않겠느냐고. 한양에 가시면 편히 사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멈은 일을 해야 살 맛이 나는 사람이라고. 이곳에서 주막을 하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할멈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석윤은 할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지요.
이튿날 석유는 고을의 목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주막을 새로 짓도록 했습니다. 낡고 좁았던 주막 대신 크고 튼튼한 주막을 지은 것이지요. 주막이 완성되는 데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새 주막은 이전보다 2배는 컸고 지붕도 기와로 올렸으며 방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석유는 또한 할머니에게 충분한 돈을 들였습니다. 주막을 운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석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할머니께서 자신을 구해주셨듯이 다른 굶주린 사람들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석유나 할머니 평생 이런 은혜를 받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할머니,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석유는 할머니에게 3번 절을 올렸습니다. 한 달 후, 석유는 다시 임무를 위해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할머니가 석윤에게 주먹밥을 싸주었습니다. 15년 전, 그때처럼 말이지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길에서 먹으라고. 그리고 부디 건강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석윤은 주먹밥을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오라고. 할멈이 국밥 한 그릇은 항상 준비해두마고 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석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석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마침내 석윤이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막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고, 석윤은 여러 번 뒤를 돌아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석윤은 계속 승진하여 마침내 사헌부의 대사원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관직 중 하나였지요. 그는 여전히 청렴결백했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석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그 고을을 찾아가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할머니의 주막은 유명해졌습니다. 은혜의 주막이라고 불렸습니다. 가난한 선비들이 찾아오면 공짜로 국밥을 주었고 노잣돈까지 챙겨주었으니까요. 하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멈, 이러시면 장사가 안 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굶주린 선비 하나가 훗날 나라를 구할지 누가 알겠느냐고. 석윤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문은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존경했고 많은 선비들이 할머니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석윤이 다시 고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았던 것이지요. 할머니는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석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윤이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석윤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석윤이구나, 왔구나고 했습니다.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할멈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너를 만나게 되어서 말이라고 했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할머니. 복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라고.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은 장터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석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석윤아, 할멈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주막을 계속 운영해 주렴. 굶주린 사람들에게 국밥을 주고 노잣돈을 챙겨주는.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머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이제 할멈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석윤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석윤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지요. 석윤은 할머니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마을 뒷산 가장 좋은 자리에 묘를 썼고 큰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은인 복순이 할멈. 그녀의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사람이 수많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행의 열매로다. 석윤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주막을 계속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인을 두어 가난한 선비들에게 공짜로 국밥을 주고 노잣돈을 챙겨주도록 했지요. 그 주막은 10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난한 선비들이 그곳에서 도움을 받아 과거에 급제하고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막을 복순이 할멈의 주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할머니를 기억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석윤은 평생 청렴한 관리로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조정에서는 3일장을 치렀고 백성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석윤의 묘는 할머니의 묘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생전에 유언으로 남긴 것이었지요. 석윤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자신을 할머니 곁에 묻어달라고. 그래야 저승에서도 할머니께 국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묘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의 비석이 더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석윤이 생전에 지은 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은혜가 깊어 목숨 살린 것 어찌 갚으리. 장원급제 영화로움도 할멈 덕분 아닐 수 없네. 선행은 반드시 복을 부르고 악행은 반드시 화를 부르니 이것이 천지의 이치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로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순이 할머니의 국밥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사랑이었습니다. 그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사람이 수많은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작은 선행도 헛되지 않으며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이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굶주린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행이 훗날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순이 할머니가 그랬듯이
석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